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짜 경제 소식 제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일부 한 주의 경제판 코너를 함께할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가장 먼 쪽에 이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이지은 기자입니다. 네, 이어서 김주영 캐스터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는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순서입니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는 한 주간에 벌어진 여러 가지 경제 소식 중에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뉴스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경제판 저희들이 선정한 뉴스킥 5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5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키워드로 정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깨운 비행, 공룡 플랫폼 탄생, 서울시 센트럴파크, 자, 이세돌과 알파고 시즌2, 자, 궁금합니다. 자, 환율 소방수, 이렇게 5가지 저희가 키워드로 정해봤는데요. 한 가지씩 자세하게 5가지 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하늘을 깨운 비행, 네, 나왔습니다. 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을 텐데요. 첫 민관 공동 제작 운용 13기 위성 모두 목표 궤도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자, 우주의 시대가 제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한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시대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관련해서 김주영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좀 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27일 새벽이죠.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했고요. 600km 궤도에도 잘 안착을 했습니다. 이번 발사, 4번째 발사를 넘어서 의미하는 바가 참 큰데요.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에 참여를 했습니다. 첫 민간 공동 발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산업에 대한 연구는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우주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발점이 좀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2차례 더 발사체를 발사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한 단계 더 발전한 이 4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을 해서 우주 개발 역량을 키우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좀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우주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 한국에서도 직접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우주 관광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 너무 의사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비용적으로도 좀 낮춰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가격을 치를 수 있다면 가실 그럼요. 의향은 있다. 네. 그러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 의향이 없습니다. 왜 없으실까요? 아니 2030 좀 젊었을 때는 더 도전적이고 뭐 여러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도 좋겠다는데 지금은 일단 안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럼 저희 한번 우주항공 관련해서 주가도 종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탁 띄워주시면은요. 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은요. 인텔리안테크가 4.7%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루미르도 3.2%, 덕산 하이메탈 3%, 제노코와 퍼스텍의 경우에는 2.9%와 2.8% 강세를 보이면서 안착을 했습니다. 네, 우주항공주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차트로 확인해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저희들이 정한 한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두나무. 자, AI 웹3 동맹이 이제 출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핀테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지은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네이버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합병에 나섭니다.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사에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두나무의 웹3 역량과 네이버 파이낸셜의 결제 인프라, 그리고 네이버의
AI 기술을 결합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5년간 10조 원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병이 완료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우선 빅테크와 가상자산 기업의 결합은 국내에서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는 금가분리 원칙이 적용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 역시 시장 독점 우려가 없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는 어제 업비트에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사고 공개 시점입니다. 사고는 27일 새벽 4시 42분경에 발생을 했는데 두나무는 오전 합병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공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해킹 사실이 기자회견 이후에야 공개되면서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빅딜이 있었던 만큼 주가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이버 종가도 함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앞서 26일 네이버는 주식 교환 비율 발표 예고에 4% 넘게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도 네이버는 3% 가까이 하락하면서 24만 4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재료가 소멸한 동시에 두나무의 해킹 이슈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더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관련 소식 나왔을 때 주가 급등하다가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두나무와 네이버,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상자산 시장, 그다음에 AI 관련 생태계 어떻게 조성될지 그걸 또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개 상황에 따라서 다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유심히 또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이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5 세 번째 소식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종묘학 고층 건물 계획. 자, 뉴스가 지금 많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발이냐, 종묘 앞에 보존이냐,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들이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국가유산청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인터뷰 영상 마련돼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500년 넘게 이어오는 종묘 대제와 종묘 재래학이 정이 이어지는 숭고한 존엄한 공간입니다. 이런 대체 불가한 이런 종묘에 지금 심각한 위기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종묘 앞에 세워질 종로타워 같은 높은 빌딩은 서울에 있는 조선 왕실을 그리고 종설왕실 유산들을 수백 년간 유지해온 우리 역사문화 경관을 종합적으로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이 위험을 자초한 것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그리고 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그리고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랍니까? 권력을 좀 가졌다고 해서 마치 자기 집 안방 마냥 드나들면서 어좌에 앉고 차담회를 하고 이렇게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을 당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한을 조금 갖게 됐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 그 입장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국가유산청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울시에 대한 강력한 비판 내용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박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님과 국가유산청장님이 서울시 세운녹지축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서울시의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입니다.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을 통해서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인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 역사적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되어서 말 그대로 폐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960년대를 연상시키는 세운상가 일대 붕괴 직전의 판자지붕 건물들을 한 번이라도 내려보다 보신 분들은 이것이 수도서울의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종묘라는 문화유산과 어울리는지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욱 높이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입니다. 아울러서 녹지축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운구역 일대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조달하면서도 종묘 중심의 대규모 녹지공원을 만들어서 도심 공간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문체부 장관님과 국가유상청장님은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자극적인 용어까지 섞어서 무작정 서울시의 사업이 종묘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변하셨습니다. 서울시장과 문체부 장관이 마주 앉아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도시공간구조 혁신과 문화유산 존중이라는 충돌하는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습니다. 네, 세운상가 개발을 앞두고 종묘 주변에 유네스코 등재된 종묘를 보존하느냐, 주변 지역까지 보존을 하느냐, 또 세운상가를 고밀도 개발하냐,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 갈등이 지금 상당히 깊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도시개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전문가이신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상으로 같이 보셨는데요. 지금 세운상가 개발, 이제 초밀도 이제 개발을 한다는 그 발표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입장은. 근데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묘 가치 훼손된다. 지금 중앙정부는 그런 입장인데 AI 시대라면 이게 과연 어떻게 또 이게 전개될까? 사실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AI 시티, AI 시대의 도시 개발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조예가 깊으신데 우리가 AI 시대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한번 가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중앙정부의 설명과 서울시의 설명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묘라는 장소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140m라는 높이가 과도하게 높으냐, 네. 깝깝하냐, 네. 아니면 탁 트인 느낌이냐 이걸 바라보는 시점과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죠. 네. 근데 AI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도입되는 기능에 있어서도 주택이 들어가야 하는지 오피스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 도입되는 기능에 따라서 사람들의 동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네. 혹은 거기에 따라 아마 사업성도 조금 영향을 받을 거예요. 네. 이렇게 고밀로 올라가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성에 관한 것인데 그런 것도 이런 기능이 왔을 때 혹은 판매 유통이 왔을 때 혹은 오피스가 왔을 때 어떻게 사업성이 달라지는지 거기에 따라 사실 용적률이라든가 층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측에서 주장하는 이 주장들이 조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네. 일반 시민들한테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교수님 견해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정말 좀 전문가적인 그런 얘기로 좀 토론을 이루어야 되는데 약간 정치적인 견해로 이게 가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전문가들과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활용을 해서 객관적이고 정말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지난주 이 자리에서 강주엽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이제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국제 공모를 통해서 13개의 작품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 국민 투표와 또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세종시 개발 그다음에 국토균형 발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평가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제 뭐 25년이 다 됐죠. 처음 시작한 지가. 네. 지금 25년이 흘렀음에도 국토균형 발전의 필요성은 더욱 지금 간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대통령실하고 국회 분원이 이전하게 되고 네. 또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품격 있게 만드는 그 국가 상징공원 공간 조성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세종시 다녀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려움이 이제 교통이죠. 네. 근데 마침 이번에는 이제 충청권의 광역철도 CTX라고 부르는 그 광역철도 연결이 돼서 아마 행정중심 복합도시 깊이 이 철도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그 설계를 잘하고 그 대통령실이 있더라도 전국에서 광역교통망이 편리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네. 이제 광역교통망 연결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이고
그다음은 사실 이 공무원과 행정 기능만 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풍요로워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캔버라라든가 오타와라든가 워싱턴 DC도 사실 다른 그 경제 중심 도시보다는 그렇게 활력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구매력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기. 특히 세종시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런 연구기관들과 연결할 수 있는 좀 직주락 그 첨단 인력들이 모여서 좀 쾌적하고 편리하고 매력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업 환경을 조성한 일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세종시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또 AI 시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I 시티는 과연 스마트 시티와 또 어떤 점이 또 차별화되는지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AI가 뭐 전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도입되고 있어서 시티 도시 계획에도 이게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스마트 시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자동화된 도시라고 한다면 AI 시티는 스스로 판단하고 예방하고 예측한다. 그러니까 어떤 신호 체계도 이제 채증될 시간, 채증될 구간을 미리 예측해서 제어를 한다든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이게 분산 에너지를 이제 최적화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한다든가 혹은 범죄나 사고가 일어날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네. 그런 지능형 도시다 이렇게 스마트 시티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런 AI 산업, AI 시티를 구현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좀 자유롭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관별로의 데이터가 다 흩어져 있고 네.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과제가 아마 제일 큰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AI 시티를 논할 때는 좀 모두의 AI 기본 도시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도시적 편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도시를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스마트시티하고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시에 관련된 전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경제와 산업 관련해서는 AI 전환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제 도시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한 변화가 예상되고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종묘 관련 주변 개발도 AI로 적용을 해서 하면 여러 가지가 결론이 달라질 것 같은데 관련해서 도시 공간의 변화는 AI 시대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또 한번 예측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KAICT처럼 고도화된 AI 기술을 적용하는 AICT가 있겠고 그 다음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AI 인프라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금 자본이 AI 인프라 건설에 투여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은 전력이 부족하고 네. 전력이 풍부한 곳은 좀 기업 입지가 조금 소원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AI 인프라 건설, 예를 들면 이제 울산에 들어간 SK 데이터 센터 같은 거죠.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이제 가급적이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라 하는 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 AI 인프라를 건설하는 이 투자 사업하고 좀 국토 균형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매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 AI 기업들 요즘 보면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AI 연구소, AI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AI 산업 전환이 빨라지고 AI 투자가 늘어나면 이런 AI 스타트업이나 연구소 기업들이 예를 들면 현재는 뭐 판교, 마곡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집적이 되고 있죠. 그런 이제 우수 인력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들은 아무래도 지방의 에너지가 풍부한 곳보다는 이렇게 서울이라든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AI 테크시티 같은 곳 네. 이런 곳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어서 AI 전환이 빨라지면 아마 그런 AI 테크시티와 같은 AI 혁신지구 같은 것도 네. 많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또 참여하고 계셔가지고 지자체별로 AI 인프라나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들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제가 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좀 사례별로 좀 소개해 주실 내용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죠. 과거 우리 그 국가 사업단지를 결정할 때는 이제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네. 중장대한 인프라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네. 그걸 또 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전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GPU 26만 장이 있더라도 전력이 없으면 무용하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력이 많이 확보된 곳에 예를 들면 울산, 포항, 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남 같은 곳에 이제 거대한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소버린 AI, 주권 AI 같은 걸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팅 센터 같은 것도 또 광주라든가 이 인근에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이 AI 연구소하고 뭐 포스텍, 카네기 멜론 대학이 하남 교산 신도시 네. 이런 곳에 이제 입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도권 근교에는 좀 엣지 데이터 센터와 함께 연구소, 컴퓨팅 센터들이 집적하는 그런 AI 혁신 지구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 양재동 이런 곳은 네. 테크시티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AI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도시 공간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제 AI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고 도시에 관련된 공간 변화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문제점이 또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AI 시대에는 여러 가지 양극화, 세대 간, 뭐 지역별, 뭐 기술 격차 간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 문제가 있는데 일단 현 정부는 그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AI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저희가 AI를 도시나 여러 가지 산업에 적용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정부가 해결해 나가면서 가는 게 좋은지 뭐 조언을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모바일 폰을 통해서 쇼핑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네. 그게 쉽게 적용할 수 없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격차가 많이 발생했는데 아마 AI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격차가 계층 간, 또 산업 업종 간,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우려가 됩니다. 그럴수록 이제 정부는 더 포용적 정책, 그것이 이제 모두의 AI라고 하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는 그 챗GPT 프로 버전을 전 국민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정부는 이제 모두의 AI,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라고 그 총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4가지 고als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모두의 AI입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계층도 쉽게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4번째가 AI 균형 발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 AI 산업이 전환됨에 따라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수도권은 이미 포화되어 있으니까 점점 더 기업들이 이런 곳에 데이터 센터 만들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풍부한 영호남 지역에 산업단지를 짓도록 하는 AI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새 정부는 KAICT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내년 초에 또 국가 시범 도시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또 포럼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KAICT 공모 사업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국정과제 사업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스마트 시티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모두의 AI, 네. AI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좀 녹여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AI 산업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일수록 사실은 도로, 철도, 항만 같은 중무장대한 기반 시설보다는 우수 인력에 대한 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센 기업들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모일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KAICT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좀 과거의 스마트시티 공모 사업하고는 달리 모두의 AI라든가 좀 AI 균형 발전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담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김윤수 교수께서 함께 참여하신 AICT 정책 포럼 2025가 시티타임스와 이데일리 TV 공동 주관으로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해외건설협회에서 열리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종묘와 세운상가 개발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계속 치닫고 있는데 최신 AI 기술을 좀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좀 잘 귀담아서 합리적인 결론으로 좀 도출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고요. 한주경제판 뉴스킥5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페이커 한판 붙자 AI 앞세운 머스크가 지금 도전장을 냈습니다. T1은 또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알파고 또 이세돌, 바둑으로 이게 세간의 집중을 받았는데 이제 게임에서 새로운 AI와 인간의 대결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김지영 캐스터가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앞서 앵커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2016년에 이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정말 역사적 순간으로 아직까지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장면들 e스포츠에서 다시 한번 펼쳐질지 주목이 됩니다.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가 xAI의 모델 이 그록5를 내세워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 팀이죠. 이 T1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록5가 2026년에 인간 최고의 팀을 이길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다라고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T1은 우린 준비돼 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록5 이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도 내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대결을 위해서는 그록5에 몇 가지 제한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우선은 그록5가 모니터 화면만 볼 수가 있고요. 또 인간과 동일한 시력, 반응 속도를 설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정말 기대되는 이벤트일 것 같은데 우선 머스크의 경우에는 그록5 어떤 이 설명서만 있으면 어떤 게임이든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누가 이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에 실제로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캐스터는 지금 누가 이길 걸로 예상을 해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인간 편이죠. 인간. 약간 이게 그 설정을 인간의 기능 수준으로만 이제 머스크가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래서 페이커는 또 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인간이 이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내년에 빅매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환율 소방수구는 아니다. 고환율 지속되면 이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 자, 뭐 환율이 지금 예상과대로 계속 급등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입장들을 밝혔는데 관련해서 이지은 기자가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넘게 1,470원대를 넘나들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사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구윤철 부총리가 지난 26일 직접 해명에 나선 건데요. 구 부총리는 최근 원화 약세의 배경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지목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1,322조 원 가운데 약 44%가 해외 자산에 투자돼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기금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었고 또 해외 자산 규모가 우리 외환 보유액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고 또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뉴 프레임워크가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한 일시적 조치일 뿐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출 기업의 환전 유도 방안이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 등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이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뭐 환율 소방수는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국민연금이 소방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한국 금융시장 또 안정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또 기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준비한 저희 5가지 뉴스킥5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는 이것으로 마감하고요.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소식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기자,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초대석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선철 스콜라스 대표를 모시고 문구, 팬시, 교육자재 산업이 결코 사양 산업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산업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경제 2부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18세기) 말 영국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곡물값은 치솟고 삶은 무거워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경제학자가 조용히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각자의 강점이 서로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곡물법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은 언제나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잘하는 일을 나누면 모두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빠른 기계, 많은 노동력, 새로운 기술. 그래서 영국은 옷감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죠. 반면 포르투갈은 일찍부터 와인을 잘 만들었습니다. 유리한 기후와 토양, 여기에 전통 기술까지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영국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와인을 생산했습니다. 나라들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은 면직물이 뛰어나고 포르투갈은 와인을 더 잘 만들지요. 각자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서로 교환하면 모두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카도가 말한 비교우위입니다. 자유로운 교역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고 물가는 안정되었으며 시장과 공장은 다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영국의 방직 기술은 더 많은 직물을 만들었고 그 직물은 넓은 바다를 건너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리카도의 이 단순한 원리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경제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이 비교우위의 논리는 오늘날 모든 자유무역 협정의 근간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의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카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이 비교 우위의 원리입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소위 시중에서는 뭐 국내에 문구, 팬시, 뭐 교육자재 이런 산업들이 좀 사양 산업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활로가 있고 또 새로운 신시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과거 전통 산업이었지만 또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을 여러 가지로 개척하고 계신 문구 교육자재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자리는 앞서 화면에서 만나보신 김선철 스콜라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스콜라스 대표이신데요. 일단 스콜라스 하면은 일반인들은 무슨 기업이냐? 그렇죠. 네, 이렇게 생소하거든요. 네, 짧게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2000년에 설립한 스콜라스는 세계 최초로 입체 퍼즐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손끝에서 시작되는 창의 만들기, 똑똑한 공부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만공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만공은 만들면서 공부하는 이게 줄임말인데요. 네. 그래서 만공 한국사, 만공 세계사, 만공 수학, 만공 과학, 만공 사회 이런 그 교재 교구를 만들어서 전국 6,000개 초등학교에 네.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누적으로 한 300만 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소위가 우리 닭공 얘기 많이 네, 네, 닭치 공부하는데 그게 네. 업그레이드 세련된 버전 만공이네요. 네, 만공입니다. 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세계 최초로 또 네. 그 교자재도 개발하신 게 있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스콜라스가 지금 20년 이상 된 기업이네요. 그렇습니다. 25년째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뭐 코리팩이라는 회사도 뭐 네네. 같이 해가지고 그룹 체제를 지금 운영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코리팩은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시는지 간단히 그러니까 스콜라스가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또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다 넓은 시장, 포장 시장 또 패키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보팅을 한 게 네. 코리팩이고요. 코리팩은 칼라박스를 제조해서 일본 오사카에 코리팩.jp라는 사이트를 열고 또 일본 직원들을 채용해서 마케팅하고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박스를 일본에 직판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미국 유명한 건강식품 브랜드에도 저희 칼라박스가 공급되고 있고 또 한의학 제조업체 또 화장품 회사, 제과 회사 이런 쪽에 저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몇 년간 또 올해도 특히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한국의 문화, 예. 글로벌 콘텐츠로 많이 각광을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비 제품, 특히 이제 K 굿즈 네, 뭐 이런 네. 것들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김 대표님 사업하시는 데는 직접적으로 또 도움도 직간접적으로 네네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콘텐츠, 문화 예. 산업이 예. 어떻게 영향을 지금 예.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지 네, 그런 네, 부분도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최근에 캐대언의 열풍에서 보듯이 한국 애니메이션이 또 미국 시장에서 또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각광을 네. 받고 있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의 그 유행에 따라서 한국 K 굿즈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품이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샵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샵을 방문해 봤더니 네. 저희 만공 거북선이라든지 만공 판옥선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에서도 지금 제품이 팔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상당히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한 게 또 예. 제품 판매에 상당히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야, 저도 이제 이 소식은 처음 들었는데 네. 박물관에도 상품이 있고 예, 예. 그렇게 브랜드별로 네네. 상품들이 지금 잘 팔리고 네. 있다. 네. 자, 그러면 글로벌 콘텐츠 시장 결국 이제 뭐 한국과 관련된 세계 시장이 점점 이제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반대로 해외 콘텐츠가 네. 또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련들은 어떻게 또 사업에 연관이 되는지 네네. 그런 관련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네.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K 컬처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이런 산업들이 또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일본도 장기적인 IP들이 성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해외 그런 문화들하고 접목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K-팝을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또 문구 펜실을 만들어서 국내하고 해외 시장에 유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뭐 미국, 일본 쪽에 많이 공을 들이시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지 그런 내용도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올해 5월 달에 미국 워싱턴하고 휴스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 계열이 있거든요.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항공우주박물관, 그런 기념품 샵에 들러서 제가 상담도 했는데 저희 제품을 보고 구매팀 담당자들이 매우 호감을 가지고 그 대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 전직 의원들하고 만찬도 하고 조찬도 하면서 저희가 미국 시장에 좀 진출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만들면서 공부하는 한국사의 성공 경험을 제가 이야기했고요. 미국에서 만들면서 공부하는 미국사를 스미소니언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개발하면 미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일 거다. 그런 말씀들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이제 새로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확대가 되는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참고로 이제 다른 이쪽 산업을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5년 전에 코리팩을 설립해서 칼라박스를 일본에 직판하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경험들이 좀 쌓여서 일본 시장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칼라박스라고 하면은 종이 상자를 컬러풀하게 하는데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출신 직원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마케팅과 세일즈를 하는데 지금 한류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칼라박스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소비재들을 일본에 온라인 수출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 시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시크는 한국 소비재를 일본에 역직구하는 다시 말하면 온라인 수출하는 플랫폼인데 일본의 오픈마켓인 Q10이라든지 아마존 재팬에 입점해서 저희가 올해 저희가 그 일본 Q10의 메가와리 이벤트에서 상당히 많은 화장품들을 주문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다. 또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옆에서도 듣기에는 종이 박스, 그다음에 컬러풀한 컬러 종이 박스를 만든다는 거는 한국만 아니라 사실 어느 나라도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만의 강점, 한국만의 경쟁력, 또 스콜라스만의 경쟁력은 어디서 비롯되는 건지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에도 공통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일본 시장을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함께 일하는 시간대에 있고 또 물류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한국서 제조하는 게 제조 단가가 낮고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일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 바이어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조하는 칼라박스를 구매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미중 간의 갈등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5월에 워싱턴에 가서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호텔에 기념품 샵을 가봤는데 저희와 유사한 그 중국 제품이 저희하고 가격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 관세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미중 간의 갈등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한국 소비재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상황이 한국 소비재 또 K 굿즈라고 얘기하는 어쨌든 그런 류의 상품들도 선진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이제 미국하고 일본 시장 공략에 지금 에너지를 쏟고 계신데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동남아나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으신 건지.
궁금해집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시장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까이 있고 구매력이 좋고 또 물류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동남아나 이제 다른 멕시코 같이 신성장 시장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본과 미국에 집중해서 우리 역량을 거기에 집중해서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네. 그 이후에 동남아나 다른 성장 시장에 가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기업을 2000년에 이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25년이 됐잖아요. 25년 됐습니다. 근데 창업을 사실을 네네.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그런 부분이 또 관심이 있거든요. 네네. 왜 하셨으며 네네. 그리고 또 왜 이 업종을 선택하셨는지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성장하고 나누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 네. 기업을 통해서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체 퍼즐을 개발해서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그런 독특한 교재 교구를 만들어서 교육 시장에 공급하겠다,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만들면서 공부하는 이 망공 브랜드를 이런 놀이 학습이 결합된 교재 교구로서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기업 25년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으셨을 텐데 네네.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나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금력의 문제, 또 인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도전하고 혁신하고 창조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으로서 그런 어려움들은 언제나 돌파해 나갈 수 있다, 또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업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거나 보람된 어떤 일이 네네.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짧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이 기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나누고 네.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입체 퍼즐의 브랜드는 네. 뜯어 만드는 세상인데, 전국 뜯어 만드는 세상 만들기 대회를 2004년 1회 대회부터 9회 대회까지 계속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전국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대회였는데 대회 수익금들을 사회단체에 계속 기부해온 경험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망공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우고 있는 거, 그리고 사업을 피보팅해서 코리팩이라는 칼라박스 제조 회사를 만들었고, 또 최근에 한국 소비재를 일본과 또 해외 시장에 역직구하는 서울 시크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 도전하고 혁신하고 있다. 이런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스콜라스는 어떤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한 20초 정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스콜라스가 사람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또 개발하는 데 기여한 그런 회사다. 그런 회사로서 인정받으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네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교육 자료 또 팬시 상품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경영인으로 계속 또 성장하시는 그런 김선철 대표, 또 스콜라스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선철 스콜라스 대표 모시고 놀이용 교육 자료 상품 시장 현황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글로벌 시장 공략 방안들까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